그 문단을 제가 시작했는데 정의한다는 게 이제 그 인문학 특히 철학하는 사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정의. 그러니까 일반 브러쉬는 뭐 하는 건가? 이거 이렇게 하는 건가? 아니네. 데피니션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그냥 하면 그 뜻을 이제 이렇게 한정한다는 얘기고. 네. 이렇게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연필 한번 정의해 보세요. 연필. 연필 어떻게 정의할까요? 연필. 오케이. 그러니까 흑연심과 나무로 만들어진 필기도구.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이거 잘 답변 못 하는데 웬만한 사람들은 막상 물어보면 알면서도 말을 못 하거든요. 그게. 또 하나. 인간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하면 한 답이 있죠. 정해진 포뮬러가 있죠. 뭡니까? 인간이란 무엇인가 물어요. 정의를 묻는 겁니다. 뭡니까? 오케이. 생각하는 동물. 그러니까 두 가지가 지금 나왔어요. 정의하는 방식의 그 사례, example로 연필, 그러니까 흑연과 나무로 만든 필기도구. 그 다음은 생각하는 동물. 이런 정의 방식을 내포적 정의라고 그래요. 내포적 정의. 내포. 네. 안에 포함된 의미를 밝힌다 그런 뜻입니다. 내포적 정의. 이걸 조금 더 붙이면 이건 유와 종차. 유와 종차에 의거한 정의 이렇게 불러요. 정의에는 크게 보면 내포적 정의가 있고 외연적 정의가 있어요. 외연적 정의란 건 그 단어에 해당되는 대상을 직접 가리키는 거예요. 빨간색 하면 빨강 물질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런 걸 빨간 것이라 해. 인간이란 뭐지? 이런 존재들을 인간이라 해. 이러는 거예요. 이게 외연적 정의. 책상이 뭐야? 책상 이런 거 책상이라고 그러지. 우리 알아듣잖아요. 그죠? 이런 걸 외연적 정의. 그런데 내포적 정의는 책상이란 무엇이면 가리키면 안 되고, 책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물을 보거나 연구를 할 때 사용하는 가구의 하나 이렇게 정의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내포적 정의예요. 여기도 도구의 정확히 말하면 일종, 한 종류. 그렇죠? 필기도구는 많잖아요. 그죠? 여기 동물도 인간 말고 많죠? 동물 중에 하나, 일종, 동물의 일종. 이렇게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요거는 뭐야? 요거는 같은 류, 필기도구류, 동물류 중에 다양한 종들이 있는데 필기도구라고 연필만이 지닌 특성, 인간만이 지닌 특성을 함께 기술하면 필기도구에 대한 정의, 연필에 대한 정의, 그 다음 인간에 대한 정의가 됩니다. 이제 그 형식을 알았어요? 어떤 것을 정의할 때 그 정의되는 대상이 어떤 유에 속하는가. 두 번째로 그 유의 다른 종과 그 종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거 두 개를 묶어서 진술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유에 속하는가, 그 유에 속한 다른 종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종차가 있는가를 진술하면 내포적 정의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정해보세요. 경제학 한번 정의해보세요. 경제학. 어려운가 너무? 자동차 한번 정의해보세요. 그래, 네 발로 굴러가는 건 자동차가 아니어도 굴러가는 건 많아요. 종이 그렇죠? 마차도 바퀴 4개 달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어떤 뭡니까? 이동수단이에요. 이동수단. 그죠?
이동수단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면 자동차만 지닌 특성이 있겠죠. 그게 뭐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원동기를 포함하고 있는, 그래서 바퀴를 굴리는 이동수단 가운데 하나. 뭐 이렇게 정의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하라 그러면 잘 답변 못 하는데 이 형식을 알고 있으면 모든 때 다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정의를 철학에다가 정의해 보세요. 철학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면 철학은 뭐? 어떤 이유? 어떤 이유? 야, 이거 안 나오네. 나와야 되는데 과학류 속한단 말이야. 근데 그러면 과학에는 여러 종이 있잖아. 물리학도 있고 문학도 있고 역사학도 있고, 그렇죠? 그럼 철학만의 종차는 뭐? 철학만이 다른 것과 달리 지니고 있는 특성? 그렇죠. 보편학. 또 하나 뭐죠? 근본학. 그러니까 철학은 학문이다. 그러나 다른 학문과 달리 철학만이 지닌 종차적 특성이 있다. 보편과학으로서의 특성, 근본과의 특성이 있다. 이게 철학에 대한 내포적 정의입니다. 아주 산박해요, 이게 정의가. 제가 보기에는. 이 소식을 머릿속에 그냥 암겨두세요. 그러면 어디서 한마디 할 수 있어요. 내가 이걸 몰라서 지난 제가 했지만 시골 고향에 갔다가 아주 요새 말로 박살 난 적이 있어요. 자식들 공부하면서 그것도 몰라. 그런데 이게 다 아닙니다. 제가 또 한 번은 그 학부 강의를 이제 그 교양 과목 한 250명인지 300명인지 모르겠어요. 엄청난데 강당에 모아놓고 이제 강의를 해요. 학교에서 그 돈 아끼니라고 그런 강의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모아놓고 이제 그냥 완전히 대중연설하는 거예요. 그때 무슨 강의인지 모르겠어요. 서양 철학사 강의였는지 무슨 철학 결혼 강의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강의가 끝나고 나오는데 누가 따라 나와요. 그래서 툭 던져요, 질문을. 선생님 말씀 철학이 뭔지 알겠는데 근데 그거 왜 공부하죠? 야, 이게 뭐 순간 당황했어요. 한번 생각 안 해봤거든, 그거는. 철학이 왜 공부하는 거죠? 선생님은 왜 하세요? 답이 안 나와요, 얼핏. 그래서 아주 교과서적인 답변. 야, 철학도 학문이니까 진리를 탐구하잖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끔찍했어요. 야, 이게 큰일 났다. 이거 잘못하다가 여기서 완전 그 봉변 당하겠다 말이죠. 근데 그게 쉬는 시간 10분에서 다른 교실로 빨리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애가 아주 걷다가는 급해가지고 잘 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얘기할게요 해서 갔어요. 그래서 벗어났어요. 그 아주 뭡니까 그 당혹스러운 그 상황에서 벗어났는데 그 집에 와서 이제 한참 고민했어요. 내가 여기서 뭐라고 답변했어 왔을까 말이죠. 뭐라고 하면. 자, 이제 여러분한테 한번 물을게요. 내가 똑같은 질문을. 왜 하지? 이렇게 보편학? 근본학? 뭐 쓰잘데없는 소리 같은데? 물리학이야. 물리적 자연의 조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인간의 어떤 향후의 과학적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 생물학. 생명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어떤 메커니즘을 밝히면서 인간 삶의 어떤 유리한 조건을 조성한다. 그렇잖아요? 정치학. 인간의 삶의 사회 구조의 권력 구조를 어떻게 배분할까 생각해놓고 가장 최선의 정책이 무엇일까? 최선의 제도가 무엇일까를 탐구한다. 다 의미가 있잖아요. 어떤 특정한 분야에 특정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단 말이죠. 왜 하는지가 비교적 또렷해요. 그런데 몽땅 모든 걸 다 한다. 어떤 방법으로 방법 써도 상관없다. 아주 근본적으로 묻는다. 하나도 의미 없어 보이단 말이죠. 하나도 의미 없어 보여. 법칙이란 무엇인가? 그거 꼭 알아야 되나? 우리가 세상 사는데 우리를 지배하는 법칙만 알면 되지. 그 법칙 그 자체까지 과연 알아야 되는 건가? 야, 이게 아닌 것 같아. 뭐 아무것도 헛소리 같아. 아니면 적어도 이게 밥벌을 먹기 위해서 만드는 얘기들 같아, 하나같이. 쓸모는 없고 말이죠. 그런 생각을 얼핏 하게 되더라고요. 난 그때도. 나중에 고민을 엄청 했어요. 왜 그럴까? 왜 철학이 이걸 하는 이유가 뭘까? 그걸 한 며칠간은 고민하다가 답을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난 그 다음 그 만들고 나서 내가 뿌듯해서 상당히 뿌듯했어요. 교과서에 없는 거예요. 교과서에 없어요. 책이 세상 없어요. 근데 그 후에 내가 그 강의 이 비상 강의를 할 때 그 얘기를 하면 애들이 눈이 바짝바짝해져요. 그래서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리학은 물리적 조건의 근본 실제의 어떤 그 특성, 또는 메커니즘, 흐름, 뭐 이런 것들을 탐구함으로써 인간 삶의 조건, 특히 과학적 조건, 과학적 탐구의 조건을 개선한다, 뒷받침한다. 정치학, 인간 사회의 어떤 정치 집단에서의 그 권력 구조와 분배를 적어도 함정적으로 함으로써 그 구성원들의 삶을 개선한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역사학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겪었던 어떤 사건들의 그 인과관계, 예전에 그 어떤 목전적 도식 등등을 탐구함으로써 장차 우리 사회의 어떤 바람직한 방향을 적어도 제시하는데 이바지한다. 문학은 뭔가요? 다시 애매해지죠. 문학하니까 문학은 뭐 하는 건가? 그렇게 말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문학은 인간성을 보양시키는. 나도 생각 안 해봤어요. 그거는 사실은 여러분 묻지만 내가 답이 뭔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건 인간의 갖고 있는 관념들을 통해서 다양한 그 상상력을 꼽혀가지고 어떤 그 세속의 분류로부터 자유로운 어떤 삶을 그 사유를 가능하게 한다. 평가, 감정 이런 걸 전부 다 풀어준단 말이죠. 문학이. 그러니까 상당히 자유를 제공하는 건 맞아요. 인문학이 그래요, 워낙에. 근데 철학은 뭘 하는가? 자연과학은 자연이 제공하는 다양한 조건, 제약으로부터 인간 해방을 추구합니다. 근원적으로 심청이를 인당수에 빠뜨린 그 구속이 있었어요. 당대의 구속. 뭡니까? 그 당시에 자연에 대한 이해. 물론 표도 있어요. 자연이 어떤 것인가. 거기서 최선의 방법을 찾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때 그 자연에 대한 이해가 그 시대의 사람들을 짓누르고 있었어요.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구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이 주는 그 공포라고 하는 것, 과거에는 뭐 그렇잖아요. 천둥 치면 번개불 칠 때 나쁜 짓 하는 친구 옆에 있지 말라 그러죠. 그게 뭐겠어요? 자연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을 때 그렇죠. 왜 번개가 치는지 잘 몰랐으니까. 저건 한디 내리는 벌이야. 그러니까 나쁜 짓 많이 하는 놈이 있다가 벼락 맞으니까 좀 피해. 라고 하는 속담이 생겨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연의 질서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그런 공포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잖아요. 그죠? 벗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이 주는 공포 제약으로부터 인간 해방을 추구한다. 자연과학은. 그럼 사회과학은 뭐겠어요? 이제 조금 답이 나오겠죠? 사회과학은 뭘 한다? 사회과학은 인간 사회 또는 사회 제도가 주는 제약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킨다. 아까 말했죠. 어떤 다양한 권력 구조를 놓고 인간이 검토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사회 제도가 또 어떤 경제적 생산 양식이 그 특정 시대의 그 구성원들을 제약한단 말이죠. 알게 모르게. 마르크스가 그런 적이 있어요. 마르크스 이 보엔스키는 마르크스를 사람 취급도 안 해요. 아주 더러운 놈이라고. 근데 마르크스가 그런 적이 있어요. 도둑질 하지 마라. 남의 물건 탐내지 마라. 이 도덕률.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천국에 이를 것이요. 뭐 그런 거 있죠. 마태복음인가 나온다 그래요. 예, 천국을 볼 것이요 말이죠. 이런 도덕적 덕목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가를 들여다봐요. 어떻게 생겨났는가. 이게 갑자기 신이 직접 내려준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원천이 있을 것 같아 보인단 말이죠. 마르크스가 한 대답은, 찾은 대답은 물론 이게 옳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다는 얘기에서 하는 겁니다. 많이 가진 자가 많이 갖지 못한 자들을 효과적으로 컨트롤하기 위해서 미리 의식화시키는 거예요. 아까 의식이라는 말 썼죠. 의식화. 나는 못 가졌지만 불행하지 않아.
저 친구는 엄청 가졌지만 나보다 나을 게 없어. 왜? 나는 천국에 이를 것이니. 그래서 자족한단 말이죠. 자족하니까 내 걸 훔쳐가려고 엿보지 않아. 탐내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확실하고 안전하게 보다 강제력을 동원하지 않고도 도덕적으로 저들을 훈육시켜서 내 것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 많이 가진 자들이. 따라서 그 덕목은 못 가진 자들이 위로받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많이 가진 자들이 자기 걸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덕목이다. 마르크스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 시대의 도덕률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 도덕률이라는 것이 뭐죠? 그 시대의 인간을 속박해요. 어떻게 속박해요? 그것들의 근거를 의심해 보는 것. 그래서 그걸 해체하고 새로운 것을 바꿔보는 것. 이런 게 해방이죠. 그죠? 사회와 종교가, 어떤 당대의 윤리가, 심지어 그 시대의 어떤 과학이. 옛날에 그랬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거. 누구야? 갈릴레오가 재판에 갔다가, 그죠? 그래도 돈 다시 나왔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서 지구가 돌기다 얘기를 못했어요. 그 시대의 종교적 억압 때문에. 자유롭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특정 시대의 특정 관념, 특정 시대의 특정 신념, 특정 시대의 심지어 특정 과학이 그 시대의 인간 의식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속한단 말이죠. 그걸 벗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걸 깨부셔야겠죠. 그렇죠? 그걸 비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문학은 이걸 일차적으로 합니다. 철학은 그걸 극단적으로 해요. 극단적으로. 아까 말했죠. 모든 대상,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극단적으로 밀어붙인다. 그래서 의심하고 해체한단 말이죠. 그리고 가능하다면 새롭게 구성한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렇죠. 그럼 철학은 뭐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느냐? 인간이 만든 관념으로부터. 자연이나 사회제도가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다양한 관념. 그게 과학일 수도 있고 종교일 수도 있고 도덕일 수도 있고 역사일 수도 있고 심지어 문학일 수도 있어요. 아니 더 나아가서 철학 자신일 수도 있어요. 이미의 철학이 인간을 지배할 수 있어요. 플라톤 철학이 인간의 의식을 지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관념은 다 비판적 탐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철학에는 발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계속 발전이지만 보면 발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판만 하니까. 그렇잖아요. 비판만 하니까.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논리심리자리 얘기했던 왜 과학은 발전하는데 200년 동안 오스트리아 빈에 모였던 몇몇 실생주의 학자들이 말이죠. 철학은 발전하지 못하지? 이건 철학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라고 했던 그 모의작당은 쓸데없는 거였어요. 철학을 모르는 사람들, 무지한 자들의 반성이었어요. 철학은 그런 거 아니에요. 철학은 과학처럼 이 세계를 말하고 인간을 이해하고 그런 거 없어요. 기존의 인간 이해가 얼만큼 우리 인간을 제약하는가, 옥죄는가. 기존의 인간을 자유롭게 하고 있다는 종교가 심지어 어떻게 인간을 뭡니까? 제약하는가, 억압하는가. 심지어 과학, 창창 전도한 과학이 AI가 어떻게 앞으로 인간을 제약할 것인가를 반성하고 탐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인간이 만든 모든 인간의 그 산물인 관념, 이데올로기, 관념, 개념체, 이데올로기로부터 해방을 추구한다. 이게 철학이다. 네, 따라서 철학에는 세계가 어떻고 인간이 어떻고 이런 말 잘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메타학문이다. 메타란 말 아까 했죠? 다음에 넘어서, 그죠? 다음에 넘어서. 요즘은 우리나라는 뭐 메타사이언스라는 말도 들어보셨어요? 메타사이언스 들어보셨을 거예요. 메타사이언스, 메타랭귀지 들어봤어요? 메타랭귀지는 언어에 대한 언어. 메타인식이면 그것도 인식에 대한 인식. 메타사이언스, 과학에 대한 과학. 철학은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메타학이에요. 메타학.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것에 제약되면 우리 비판 못할 수 있잖아요. 그죠? 어떤 특정한 것에 제약 묶여버리면. 그러니까 아무런 방법을 상관없다.
인간을 자유롭게 하라. 그래서 내가 맨 처음에 신입생이 물어봤던 질문, 그것에 대한 답변이 크게 틀리지 않는 답변이에요. 그치? 진리가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거 아니겠니? 하여튼 그 답이 크게 틀리지 않는 답변을 내가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그 만들고 나서 내가 혼자 스스로 뿌듯해했어요. 이제 와서 얘기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철학을 왜 하는가라고 하면 이런 겁니다. 뭔가 과학과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철학은 과학과 종교와 경쟁하지 않아요. 뭐 종교와 과학이 비슷한 거다. 뭐 철학계는 책 보면 쓸데없는 소리 하는데 철학은 전혀 달라요. 종교는 특정한 교서를 끊임없이 주입시키고 그걸 설득하는 게 종교고, 철학은 그걸 끊임없이 의심하는 게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상반된 것을 보고 있어요. 시선이 달라요. 철학은 공부하는 건가요? 연구하는 탐구에 대해서 공부. 내가 지난번 잠깐 얘기하지 않았나요? 여기서 이 방이 상관 같은데, 미네르바의 올빼미는 황혼이 되어서야 날아오른다. 다 이루고 나서 반성하는, 메타적으로 한다 그 뜻입니다. 메타피직, 피지스 다음에 역사가 이루어지고 나서 그 역사를 되돌아보는 게 철학이다. 비판하려면 되돌아봐야죠. 미리 비판할 게 아직 없는데 어떻게 비판하겠어요? 그래서 사후적 학문이다. 그래서 메타학이라는 게 맞는 말이에요. 정확하게 메타학이다. 메타. 애프터 다음에 넘어서, 그걸 넘어서, 한계를 넘어서, 비안. 그러니까 미리 앞장서서 뭔가를 제시하지 않아요. 철학은 대개의 경우에 없습니다. 그건 독단이에요. 철학이 그러면 독단이에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 방향성을 제시할 수는 있어요. 문제가 져졌을 때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비판적으로 해체하기 위해서, 또는 보다 건설적인 답을 찾기 위해서 뭘 제시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 없이 그냥 덮어놓고 뭔가를 내가 이렇게 여기 가니 날 따르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아까 마르크스 얘기했지만 마르크스가 그 책을 쓸 때, 자본론을 쓸 때 엄중했거든요. 상황이 엄중했거든요. 요즘 같지 않았어요. 그때는 그 초기 자본주의가 등장했을 때 영국 사회 아주 엄혹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본이 갖고 있는 그 착취자들까, 억압이라 그럴까, 노동자들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들리는 말은 딸내미가 죽어가고 막, 자기 자식이 죽어가고 막, 굶어 죽어가고 막 그런 상황에서 그 책을 썼다 그러는 거니까 그만큼 엄혹했거든요. 자본주의, 초기 자본주의라는 건. 초기 자본주의에는 요즘 말하는 식이 무슨 복지 그런 거 없어요. 무슨 요즘 수당이라는 거죠. 수당, 가족 수당 그런 게 있죠. 우리 월급 받을 때 그거 다 받잖아요. 그죠? 가족이 많으면 조금 더 받고, 가족이 없으면 좀 덜 받고, 세금도 좀 더 내고. 그거 자본주의는 없었어요. 워낙에 자본주의 그런 거 있어요. 일한 만큼 받을 뿐이지, 능력에 따라. 거기 그거 차등이 없어요. 근데 사회주의적 이념이 들어와서 필요에 따라 준다. 일한 만큼 주되 필요하면 더 준다. 이 필요에 따라 준다는 건 저쪽 동네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쪽 동네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 그래서 상호 보완되는 거지. 이렇게 우리 사는 건 역사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을 너무 그렇게 적대시 할 필요 없어요. 세상 인간 살아가는 게 그렇게 한쪽은 극단적으로 옳고 한쪽은 극단적으로 그르고 이러지 않아요. 자, 어쨌든 여기까지가 철학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밑에는 안 읽어도 될 것 같아요. 마지막 패러그래프는 그냥 사족이에요. 안 읽어도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철학이란 무엇인가, 또 왜 우리는 이걸 하는가, 또는 철학하는 사람은 왜 이걸 하는가, 이런 얘기를 이제 짤막하게 들여다봤어요. 그러니까 혹시 더 궁금한거나 하거나 질문할 만한 게 있으면 지금 말씀하세요. 이 저자, 예. 책의 저자가 이상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아, 말씀해 주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분의 다른 글 특별히 연구했던 적은 없는데, 이분의 그 철학적 위상은 그냥 중간 정도의 수준의 학자,
그러니까 뛰어난 그런 학자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걸출한 학자, 뭐 세기에 한 사람 나올 거면 아까 비트겐슈타인 무슨 칼 포퍼 무슨 뭐 하이데거 이런 사람도 있죠. 이러면 잘하는 뭐 사르트르 뭐 이런 20세기 걸출한 학자도 있어요. 그 급은 아니고 그 밑에 한두 단계 밑에 폴란드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대학은 저쪽 그 스위스 베른 대학인가 거기 있었어요. 바이에른 대학. 근데 이 책을 선택하신 이유가 예. 그렇게 좀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해하기 쉬워서 이런 책을 택하신 예, 그렇습니다. 이분이 얘기가 다 옳아서가 아니고 비교적 설득력 있는 구석이 많아서 그 오늘날도 지금 서양에서 그 대학마다 출판부에서 철학 결혼 관련된 저수를 내놔요. 영미 쪽에서 보통 나오는데 전부 다 자기 철학만 해요. 언어 분석 철학, 실증주의. 무슨 뭐 이런 존재론 이런 거 잘 안 해요. 아예 소개도 안 해요. 조금 소개해야 형이상 그런데 그것도 그 방법론은 언어 분석적 방법. 아까 말한 비트겐슈타인주의 그런 실증주의식의 그런 아주 편협한 방식의 철학. 물론 그 사람들은 그거를 철학도 과학이니까 학문적으로 보편적 언어로 철저하게 밀어붙여야 된다. 그래서 아무 방법을 하면 안 된다. 반드시 언어 분석 방법을 통해서 명료성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기본 본령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는 그 신념을 끝까지 지켜요. 그러니까 뭐 무슨 뭐 존재 그 자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 들어가면. 그래서 영미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그걸로 충분해요. 그런데 우리가 뭐 특히 나 같은 경우 영미를 따라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나도 물론 영미 철학 계통을 전공하긴 했지만 유럽 것도 좀 알고 우리는 우리 것 좀 알고 해서 좀 폭넓게 정의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릇이 요 철학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 사람들은 철학 이렇게 정의 안 해요. 인공지능 시대의 철학의 이슈가 철학의 이슈? 그건 뭐 나도 구체로 반성은 안 해봤지만 뭐 당장 몇 가지 생각나잖아요. 사람들 애가 뜨면 그 옛날에 그 19세기 중반에 방적 기계가 뜨니까 간의 공업이 다 무너졌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미 경험했어요, 인간은. 지금 여기서 애가 뜨면 웬만한 그 사무직 반복 노동은 다 없어져요. 기계가 다 해요. 그러니까 남는 거는 철저하게 신체를 가지고 하는 직업. 그것 좀 약간 이제 그 요즘 말하면 그 뭡니까 그 3D 그것만 남아요. 그다음 아주 그 고위에서 그 뭐 오퍼레이터 그 아주 뭐 고위직 몇 명 소수 하고 그다음 아주 밑바닥에 그러니까 뭐 하수구 뚫는 사람 뭐 이런 거 있죠 왜? 또 뭐 예 뭡니까 저 전기 수도관 때우는 사람 이거 그 AI가 못해요. 이런 거예요. 이런 것만 인간에게 남아요. 근데 실제로 이건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 저쪽 유럽에 그 뭡니까 배관공이 제일 소득이 높대요. 제일 몸을 때우니까 아무도 안 하니까 몸을 때우는 거 소득이 제일 높대요. 사무실 펜대 굴리면 돈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한 열흘밖에 일 안 한대요. 일주일에서 열흘밖에. 그 유유자적하게 산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루 일당이 몇백만 원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AI가 이제 철학에 대한 그 위치라고 할까 철학이 너무 넘어설 수는 없잖아요. AI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제약해야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만들어내는 그 비극적인 상황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이냐. 그걸 끊임없이 반성해봐야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저도 그런 거 관련된 책을 한두 권 잠깐 그 교양서적을 본 적이 있는데 문제는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여기 지금 한 20명이 됐는데 여기서 진짜로 진정 일할 수 있는 사람 6천 노동 할 수 있는 사람 한 5명, 고위 경영자 오퍼레이터 한 서너 명 빼고 그 사람 무슨 일을 할까라고 우리가 하나의 사회라고 보고 무슨 일을 할까? 할 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소득이 없어요. 소득이 없으면 소비를 못해요. 소비를 못하면 공장에서 생산해봐야 소용없어요. 사회의 이
뭐 순환 고리가 끊어지는 겁니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소득이 없어지는 게 개인이 가난해지는 의미가 아니라 사회가 생산 시스템이 무너져요. 없어져요. 그렇잖아요. 내가 버리고 하면 뭘 사겠어요? 뭘 사지 못하면 그 사회가 아무리 AI를 동원해서 생산하면 뭐예요? 팔리지가 않을 텐데. 조금 생각하죠. 이거예요. 그래서 규칙을 새로 만드는 겁니다. 뭔 규칙을? AI에다가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AI에다가. 예. 한 대에 얼마? 한 대 사용하면 얼마? 그걸 통해서 소비를 만든 거예요. 이제 환원해가지고 그 사회 구성원한테. 그래서 요즘 보니까 정치권에서 기본소득이란 말이 있어요. 그거 그냥 막 나오는 소리 아닙니다. 기본소득이란 조금씩 나눠준단 말이죠. 그래서 최소한 소비할 수 있도록. 뭐 입에 붙여야 되니까. 어쨌든 그 AI가 장차 그 그리는 세계가 결코 장밋빛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과거에 보면 그렇게 새로운 어떤 그 장치 내지는 어떤 그 기계가 등장하면 당분간 혼란이 있지만 결국은 새로운 직종이 생겨난다. AI와 관련된 다양한 직종이 생겨나서 우리는 역시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그 맞는 말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지금 저희 세대와 다음 세대가 그 전환기에 끼어 있다는 거예요. 전환기에. 아무런 대책 없이 당하는.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쯤 되면 뭐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때 가서 개발돼가지고.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거 최소한. 이 전환기에는 그런 식의 안전 장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이건 나는 AI 돌팔이에 가는 얘기입니다.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아무튼 AI 잘 모르니까. 과거에 한 5년 전인가 어느 기업에서 AI 관련해서 조금 강의 좀 해달래요. 나 잘 모른다 했더니 그래서 조금만 해달래요. 그래서 잠깐 강의하기 위해서 책을 한 두세 개 사가지고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 30분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지금 전환기인데 거기에 대한 그 심각한 고민이 이렇게 보편화되지 않았어요. 일반 사람들은 그거 잘 그렇게 심각하게 의식 안 해요. 곧 닥칠 터인데. 예, 또. 그러면 여기까지가 철학 여기로 이제 마무리 짓고 다음은 3장 인식. 아이고 안 되나? 지워버리면 안 되는 거구나. 이게 난리지라 그러는데 말이죠. 난리지. 이 말을 인식이란 말로 번역했어요. 인식이란 말로. 내가 지금 한자로 써본 지 한참 오래돼가지고 대충 이랬을 거예요. 글자를 잘 보면 두 글자 모두 다 공송된 소리가 있어요. 그래 말 있어요. 말. 안다는 건 말을 매개로 한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 가끔씩 물어보는데 이건 말을 제대로 할 수 있으면 하는 만큼 아는 겁니다. 말을 못하시는 만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 분석 철학하는 사람들이 이걸 아주 금과 옥조로 얘기합니다. 금과 옥조. 너 이해했어? 그래 이해했어. 그럼 네 말로 말해봐.
자기 말로 바꿔 말 못하면 이해 못한 거예요. 이해했으면 자기 말로 바꿔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말을 이해하면. 그러니까 말이 인식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그 덕목이다 또는 요소다. 그걸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이제 우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 장에서 이 저자가 이런 식의 논의를 펴는 건 아닙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덧붙인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좀 읽어볼까요? 18. 내가 좀 목이 좀 가라앉아서 누가 조금 한번 읽어주실래요? 누가? 네. 기원전 5세기 말경에 시실리에 레온티노이 출신의 고르기아스라는 그리스 철학자가 살고 있었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그는 세계의 기본 명제를 정식화하고 교묘하게 옹호했다고 한다. 첫째,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 비록 무엇인가가 존재한다고 해도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을 것이다. 셋째, 무엇인가가 존재하고 또 그것이 인식될 수 있다 해도 우리는 그것에 관해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고르기아스 자신이 이 주장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것은 그에게 하나의 농담에 불과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다. 어찌되었든 그 이 세 명제는 부세에 전성되었고 그로부터 2400여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그것들에 관해 반성해 볼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나 개인의 생각으로는 이 세 명제가 아무리 이상하고 기괴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요구를 진지하게 고려해야만 할 것 같다. 나아가 한 가지 더 지적하자면 일생에서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어떤 방식으로든 이러한 물음을 자기 자신에게 던져보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만일 지금껏 그런 일이 없었다면 아마 앞으로 그럴 기회가 있게 되지 않을까 싶다. 그러므로 고르기아스의 명제들은 확실히 아주 중요하다. 예, 그렇습니다. 고르기아스는 그 소피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이탈리아 옆에 그 시칠리아 섬 있죠. 지중해에 그 섬 출신인데 거기 레온티노라는 섬의 출신인데 그리스도 넘어와 가지고 이제 그 교사 소피스트로서 잠시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우리는 소피스트 그러면 상대론, 상대주의 그렇게 얘기하죠. 상대주의. 나에게 참인 것이 반드시 너에게 참이 아니고 그대에게 참인 것이 나에게 진리일 필요 없다. 각자 진리는 자기 보기 나름 관점에 달린 거 아니겠느냐라는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게 상대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문화에서 가치 있는 것이 우리 문화에서도 가치 있는 것이라고 강요하지 마라. 니네 건 니네 거고 우리 건 우리 거다. 상대주의죠. 사회문화적 상대주의. 그걸 극단화시키면 각 개인으로 상대주의가 됩니다. 나의 것과 너의 것이 객관적으로 같은 어떤 속성을 지녀질 필요가 어디 있느냐? 없다. 넌 너대로 주장하고 난 나대로 주장할 뿐이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이제 비극적인 사태까지 가냐 하니까 나 스스로에게서 어제의 것과 오늘의 것을 같은 것으로 보지 못할 그런 아주 이상한 상황에 떨어져요. 어제는 내가 A가 제일 좋다고 봤는데 오늘은 보니까 B가 제일 좋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상대주의가 개인화돼요. 심지어는 어제 A라 봤던 것이 실제로 A였는지 오늘 가서 확인할 수도 없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상대주의가 극단화되면 회의주의가 됩니다. 아, 이거 분명치 않네? 분명치 않아. 회의주의. 회의주의는 성격은 다르지만 상대주의가 극단화 되면 생겨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물론 연결된 건 아닙니다. 반드시 연결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상대주의가 극단화되면 회의주의로 갈 수밖에 없어요. 확실한 건 하나도 없다. 너와 나에게 있어서 공통으로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건 그 어떤 것도 없다.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는 나에게 있어서 언제나 확실한 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회의주의란 말은 의심한단 말이죠. 의심. 그래서 스캡티시즘. 스캡티즘의 이 스캡티라는 말은 어원상으로는 사실은 의심한단 말이 아니고 끊임없이 묻고 탐구한다 뜻입니다. 끊임없이 묻고 탐구하다 보니까 확실한 걸 쉽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어떤 것도.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 계속 의심만 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의주의라는 말이 부차적으로 파생된 겁니다. 원래는 상당히 긍정적인 의미였어요. 스캡티커스, 탐색하는 사람, 탐구하는 사람, 그런 뜻이었어요. 거기서 파생된 말입니다. 어쨌든 이런 회의주의가 뭡니까 고대 그리스에서 처음으로 닥친 거는 필론 들어봐서 필로니즘? 필로라고 하는데 아주 극단적인 회의론을 펼친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가기 전에 지금 고르기에스는 기원전 한 400년 경에 살던 사람이니까 그보다 좀 앞서죠. 세 가지 명제 지금 방금 텍스트에서 읽었어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는 게 없다 말이죠. 존재하더라도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안다고 하더라도 남에게 전달할 수 없다.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여기서 사족을 달고 있듯이 이게 이 사람 진짜 진지하게 생각했던 거냐 아니냐 뭐 그런 논란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진지하게 보고 일단 진지하게 생각했다고 보고 이 사람이 어떤 의도에서 이런 말을 했을까? 어떤 반성을 거쳐서 그냥 마구 던진 건 아닐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몇몇 관련 학자들이 이 사람을 위한 변명, 고르기아스를 위한 변명을 해요. 여러분이 듣기 그럴싸한지 한번 보세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람의 배후에 누가 놓여 있으냐니까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여기 헤로도토스가 아니고 헤라클레이토스. 예, 판타라이. 만물은 흐른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강물에 두 번 들어갈 수 없다. 같은 강물에, 그렇죠? 그러니까 강물도 흐르고 나도 흐르고 다 흐르고 있어. 그러니까 고정된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그걸 놓고 뭔가를 놓고 뭐라고 딱 이름 붙이는 순간 그놈은 없어버려. 딴 놈이 와. 그러니까 존재하고 있어라고 하는 말하는 순간 눈앞에 뭔가 존재하는 있다 말이죠. 있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러면 사라져버려요. 딴 놈이 나타나. 그러니까 무엇을 향해서도 있다라고 단언할 수 없다. 단언할 수 없다. 있다라고. 이렇게 변명을 해요. 그래서 고르기아스를 위해서 이 설득력 있는 변명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변명해요. 고르기아스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존재, 있다라는 말로 아무것도 붙잡지 못한다. 아까 여기다가 인식이라는 말 썼었어 내가. 인식에 말이 들어갔다고 말. 있다라는 말 속에 잡혀 들어오는 게 하나도 없다. 끊임없이 흘러가니까. 그러니까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럼 존재한다 해도 알 수 없다.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그게 뭔가 흘러가는 것처럼 있어서 그걸 우리가 포착할 수가 없어. 프리핸드 이렇게 파지할 수가 없어. 붙잡을 수가 없잖아요. 붙잡을 수가. 흘러가니까. 언어로 붙잡을 수가 없어. 언어로 붙잡아야 알 수 있는 건데 잡히지가 않아. 언어로. 그러니까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안다 해도 전달할 수 있다. 마찬가지입니다. 언어는 기호일 뿐, 고정된 기호일 뿐 이 흘러가는 실체를 그대로 떠서 상대방에게 옮겨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개 명제가 이런 문맥에서 나온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고르기아스를 아주 열렬히 옹호하는 학자를 내가 아주 옛날에 본 적이 있어요. 친구들하고 그 뭡니까 그 스터디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왜? 그거 하면서 어떤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그렇게 열렬히 옹호합니다. 근데 그때도 그렇게 뭐 싹 말릴 같지는 않았는데
또 그것도 유일하게 그걸 해명한 책이어서 제가 열심히 봤다가 지금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사실 이 세 명제는 대체로 그 회의주의를 집약적으로 표현할 때 흔히 인용하는 그런 명제입니다. 한 문단만 더 합시다. 그러면 잠깐 아슬아슬하시니까 한 문단만 더 합시다. 자, 물론 혹자는 이러한 회의적인 의문이 진지하게 고려될 만한 것이 못 된다. 그래서 삶에서 아무런 의미도 없다 말이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이다. 왜냐하면 만일 우리가 이 명제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 삶에서 모든 진지함이 사라질 것이며 온갖 것들이 기만이나 환상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삶의 의미나 참과 거짓, 옳은 것과 그른 것, 선과 악 등의 온갖 구별이 사라질 것이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다 말이죠. 더구나 고르게스 편에 서서 세계에는 여러 사물들이 있으며 그 가운데는 인식할 수 있는 사물들도 있다고 하는 우리의 일상적인 확신에 도전하는 많은 논거들이 제시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고르게스를 적극적으로 옹호할 수 있겠다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이들 세 명제에 관한 물음은 확실히 명확히 정식화하고 이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명제들을 놓고 반성해 보려고 한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인식의 가능성을 말하려면 우리가 뭔가를 알 수 있다, 이건 확실해 라고 하려면 이 세 명제를 명료하게 반박해야 되겠죠. 논리적으로. 그죠? 당신 주장 틀렸어. 아무것도 없다는 주장도 틀렸고 또 뭔가 있다 해서 알 수 없다는 주장도 틀렸고 그 가운데 일부를 남에게 전달할 수 없다는 주장도 틀렸어 라고 해야 그 다음에 우리는 인식의 가능성, 인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게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논의입니다. 여기까지가. 자, 지금 한 얘기를 아까 이거와 덧붙여서 질문하시면 답변할게요.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그 피로니즘의 그 추종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회의주의 추종자들이.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당시가 그리스 사회가 이게 후반으로 가면서 제국에 매몰돼요. 제국에. 저쪽 마케도니아에 내려와서 그러니까 누구죠? 마케도니아 알렉산더에서 한번 무너지고 그다음에 이쪽에서 치고 올라간 그 사라센 쪽에서 한번 치고 올라고 뭐 그러면서 거기가 아주 엉망이 돼 버려요. 근데 그 당시 그 세력이라는 게 전부 다 그 거대 제국 세력이에요. 이 거대 제국 세력이 사회를 지배하면 개인에게 어떤 영향이 오냐니까 자포자기예요. 자포자기. 사회를 어떻게 변형시키겠다는 그런 어떤 선제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세계의 운명을 어떤 개인도 어떻게 할 수 없단 말이죠. 그 휩쓸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잔잔한 그 파도가 없는 그 수영장에서는 헤엄을 치지만 저쪽 동해로 한참 나가서 그 너울 깊은 데 가면 헤엄 못 쳐요. 얼어버려 가지고. 그 없지 뭐 어떻게 살아남을까? 그 궁리만 하지. 그 너울의 그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경험한 적 없죠, 여러분? 그거 필요 없을 거예요. 난 경험한 적 있어요, 옛날에. 아, 무서워요. 나도 헤엄은 웬만큼 치는데 그 너울은 보면 정말 공포가 와요. 이 뭐 한 집체가 아니죠. 한 20-30m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물이. 바다가 이 폭은 한 20-30m. 너울이라는 게. 한 번 빠져들면 심해로 빨리 들어갔어, 기분이. 무서워요. 정말 무서워요. 네, 이렇게 하니까 한 40-50m 쭉 들어갔다가 또 쭉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 파도가. 그런 이제 그 위압감, 역사의 무대에서. 그게 바로 제국주의 시대였어요, 당시. 엄청난 세력이 밀려와가지고 한번 휩쓸어 가면 주변에 아는 사람 다 죽어나가 떨어지죠. 거기서 무슨 뭐 진리가 너희를 뭐 할까?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 뭐 소용없어요. 그래서 나오는 게 뭐예요? 오로지 내 일시의 만족만 추구하는 거예요. 쾌락주의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고대 말에 쾌락주의가 나온 게 그런 이유예요. 거기서 도덕적인 선을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오로지 일신의 안녕을 위하여서 그걸 찾을 뿐이지.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 그리스가 문명이 무너질 때 무슨 보편적인 진리가 있고 이게 다 헛소리 같아 보이거든요. 보편 진리, 인간이 해야 될 무슨 뭐 도덕적인 덕목 다 헛소리. 그런 거 하나도 안 지켜지는 세상에서 오로지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그냥 이전 투하는데 그게 무슨 덕목이 있어요. 모든 게 의심스러운 거죠. 야, 진짜 진리가 있는 거야? 야, 인간이 해야 될 어떤 바른 도덕률이라는 게 있는 거야? 없는 것 같아. 그래서 회의주의가 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문명이나 말기에는 회의주의가 옵니다. 그게 고대 말에 한번 크게 번성했고 중세 말에 한번 크게 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세가 무너져요. 중세가 무너진 게 내부로부터 무너진 겁니다. 내부의 회의주의로부터. 현대가 또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내부로부터. 다음에 이건 약간 헛소리 같아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